이 쏟아지는 유언비어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또 이 차별금지법을 다루는데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속지 않을 수 있다." 쏟아지는 유언비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되게 앞서 제가 강 앞에 그래서 강의를 드린 건데 하나만 기억하면 다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볼게요. 자, 이 사례는 제가 만들어 온 사례가 아니라 진짜 사례예요.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박주민 의원실로 항의 전화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 박주민 의원실에서 항의 전화 온 걸 저한테 정리해 가지고 "요렇게 들어온 거에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저한테 온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에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와서 전화 거는 거예요. "아니 너 박주민 너 제정신이야." 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평등법,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군대 내에서 게이 선임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임이 선임을 신고하여도 역시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역으로 신고한 후임이 처벌받는 역차별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항의 전화를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이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이를 불쾌하게 여겨 신고한 여성이 오히려 처벌받게 되는 역차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에 사람들이 '어 진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강의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 말이 안 되는데?'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나요? 어떠세요? 첫 번째, 이 군대 얘기는 어떤 지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으세요? 음. 두 번째는요. 음. 항상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선임이 성폭행을 했대요. 그럼 이미 폭력 범죄인데요. 네. 이 범죄가 일어난 일을 신고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될 리가 없겠죠. 두 번째, 너무 자기가 볼 때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가 들어와서 본인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했어요. 자, 이것 자체는 합리적이죠. 자기가 볼 때 여탕에는 여자만 들어와야 되는데 남자가 들어왔다고 자기는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니까. 신고하고 보니까 그분이 여자예요. '어 제가 잘못 신고했군요.'라고 되게 사과하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과 개인 간에 벌어지는 일에는 적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차별금지법 적용 안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적용되려면 목욕탕 주인이 뛰어나와 가지고 붙잡고 "뭐냐. 절대 안 된다. 저 여잔데요."라고 말하는, 또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여자냐."라고 하며, 예, 이 사람이 목욕탕을 그전에 이용 계속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나는 오늘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를 목욕탕에 들여다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다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 차별금지 적용되지 않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뭐가 있냐? 동성애자란 무조건 동성만 보면 섹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란 얘기는 동성애자가 "저 섹스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러니 저는 섹스를 해야겠는데요. 저 섹스하고 싶어 하는 동성애자를 섹스 못하게 하면 차별을 한다."라고 동성애자들이 주장할 거라는 고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정될 것 같으면 이성만 성폭력도 아무것도 제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남자인 저는 섹스하고 싶었는데요."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언비들이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잡혀갔다?" 한국에는 없으니까 외국 사례를 가지고 오죠. "외국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잡혀갔다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알아보면 길거리에서 설교하시다가 잡혀가셨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전도법 금지법에 의해서 잡혀간 거지 동성애 비난했다고 잡혀간 거 아님. 네. 목사님이 주일 거부했더니 잡혀갔더라. 그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목사님이 잡혀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본인이 웨딩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커플이 와서 결혼식을 여기서 올리겠다 그랬을 때 "나 결혼 못 해."라고 했는데
웨딩 업체니까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부해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 그러면 나 이거 차별한 걸로 아니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요 업체를 종교시설로 바꾸겠어."라고 해서 신고를 종교시설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졌습니다. 종교에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목사님이 줄을 거부했던 게 핵심이 아니라 목사님이 웨딩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더 문제였던, 그러니까 이 차별이 인정됐던 포인트지 종교인 목사를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웨딩 케이크 제작 거부했더니 잡혀갔다더라. 동성애자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거부했다더니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 케이크 가게 사장님이 늘 알고 지내던 동성애자 커플이었어요. 근데 원래 동성애 커플이 계속 케이크를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 커플이 저희 결혼식 하게 됐어요. "결혼식 웨딩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내가 웨딩 케이크는 못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 왜 우리에게 결혼을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지 않나요?"라고 항의를 했는데, 이 항의한 것에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동성애자 커플의 나에게 웨딩 케이크 안 만들어 줬다고 나를 뭐라고 했다라며 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SNS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 커플에게로 엄청난 혐오 발언과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간 거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웨딩 케이크 거부 자체의 로서의 핵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맥락들이 제거되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방식의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게 세상에 그런 식이 되면 누가 봐도 되게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 텐데, 그 부당한 느낌이 드는 일이 법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 보세요. 이제 점점 더 이 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2018 년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의 2023 년도 버전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보여 드릴 거고, 이 연결되는 버전인데 지금 보면 이런 식의 그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맘카페에 어떤 분이 자기 아는 사람이 이랬다라고 또 자기한테 이걸 보냈다고 캡처해 가지고 올렸어요. 막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자, 외국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는 뉴욕에 사는 사람이 자기 딸 국제공항에 갔더니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거를 막지 못하더라. 아,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조그맣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현실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 만들려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안 그렇다도 이상한 사람들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생긴다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고 밑에 막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는 댓글이 막 달린 거죠. 자, 이런 식의 설정이 나오게 된 것은 실제로 뉴욕이 2015 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 관련되어서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거 하나 딱 팩트예요.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뉴욕에 이 법이 만들어졌든 안 만들어도 상관없이 보시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여성용이라는 단어 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여성용이 붙으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공중 화장실인데 맨발에 내복 바람으로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다. 이게 여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이거 해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중 화장실에, 자기 집 화장실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매우, 매우 기본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든 누가 하든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럼 사실 이 부분에 문제해야 돼요. 공중 화장실은 모두가 이용하는 곳인데 여기가 샤워실도 아닌데 옷도 막 벗고 얼굴만 손만 씻는 것도 아니고 온몸을 그렇게 다 닦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항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깜빡 속기 쉬워요.
여성용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못 해요 라고. 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법으로까지 만들려고 했냐면 계속 그전에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됐던 것은 트랜스젠더들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문제에 대한 해결인데 이것은 사라지게 되고 지금 요런 식의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들어온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온다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최근 글입니다. 2023년 3월 23일 글이에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여성 정치 지망생분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올리신 글입니다. 며칠 전에 여자 화장실에 어쨌든 표현상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신문에서 여장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잡힌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고 사건을 캡처해서 막 올리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장 남자 여성 탈의실 침입 사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줄에서 이미 얘기가 끝났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차별금지법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침입을 한 사람을 막아주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가져와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이제 이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줄에 보면 뜬금없이 현대차별금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좌파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좌파는 왜 등장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 다음에 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트랜스젠더는 스스로가 성별이 바뀌었다 주장을 하는 걸로 다중장소를 마음대로 침입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침입했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냥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으면 괜찮습니다. 침입을 하면 침입은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침입이라고 하지 뭐 "저는 오늘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갈 수 있는 공간에 간다는 얘기가 이미 아니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표현을 넣는 거죠. 침입 처벌받는데도 침입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다음에 처벌 안 받는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제가 차별금지 얘기를 쭉 했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의 이유가 뭔가 어 정확하게 하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쪼끔 더 복잡하게 뭔가 엉켜 있는 것 같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엄청 뭐 또 사실 몇 개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밖에 또 얘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한 대 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 글 밑에 달려 있는 것이 "성평등 교육 듣기 싫다. 이것 좀 못하게 해 달라." 네. 이런 정당에 계신 분이니까 이런 거 뭐 "맨날 여자들 인권만 챙기는데 이런 거 안 듣지 않게 해 달라." 그리고 뭐 저런 만화 이미지 사진들을 가져와 가지고 목욕탕에 막 남자가 들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준일 화장실 얘기를 좀 다른 때 저랑 만나실 기회가 없다면 들으실 기회도 없기 때문에 제가 성림 화장실 이야기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성림 화장실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오해 없도록 또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성중립 화장실 사진입니다. 제가 영국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갔더니 정말 너무 흔하더라고요. 성린립 화장실이란 뭐냐면 요렇게 생긴 화장실을 말합니다. 변기 하나, 세면대 요게 한 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는 화장실은 세면대하고 변기가 분리되어져 있죠. 근데 성림 화장실은 성중립이 딱 별게 아니라 세면대랑 변기가 한 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림처럼 문을 열면 들어가서 일을 보고 손 씻고 나오면 바로 바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화장실은 일종의 들어가면 로비 공간이 현관이 있고 거기 세면대가 있고 거기서 다시 이미 내가 들어온 화장실에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고런 변기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변기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성중립 화장실은 어떤 면에서 좋냐면 안전합니다.
화장실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뭐 보통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화장실에서 서로 많이 싸우고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올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바깥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중 화장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훨씬 더 사실은 안전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중 화장실 내가 왜 써야 되냐."라고 "내가 이렇게 낯선 화장실을 써야 되냐."라고 화를 내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화장실이 모두 성중립 화장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 모두가 다 같이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화장실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남녀가 구분해서 써야 하는가가 원칙이라고 하면 집에서는 안 그러니깐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은 집에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쓰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고 밖에서 쓰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구나 쓰는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집 밖에 나올 일이 있죠. 산책을 나오거나 운동을 나오거나 쇼핑을 나오거나 직장에 간다고 나오거나 뭘 어쨌든 내가 집 밖에 나왔다가 너무 급했을 때 가는 곳. 그러니까 누구나 가야 하는 곳.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공중 화장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 써 주신 것처럼 성중립 화장실은 1 인용 화장실입니다. 1 인용 화장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성중립 화장실로 표현하는데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오해 없이 1 인용 화장실이라고 쓰면 될 텐데 왜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 더 헷갈리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픽토그램이죠. 화장실 표시. 선생님께서 백화점에 갔다.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무슨 표시 찾으세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 찾으시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 가셨다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식당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뭘 찾죠? 한식이 먹고 싶으면 젓가락, 숟가락 그려진 그림. 양식이 먹고 싶으면 포크하고 나이프 그려진 그림. 네. 이런 것들 찾을 거예요. 차를 마시고 싶다? 그럼 커피잔 그려진 그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컵에 얹어진 아이스크림 이런 거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 가서 쓰는 것들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남자고 여자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화장실이에요. 왜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 있으면 '서 있군.'이라고 안 하고 '화장실이군.'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겁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 화장실 저 이슈가 세상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2014 년도에 미국의 그 휴스턴시 휴스턴시에 평등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어쨌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모든 게 적용되는 평등 조례를 휴스턴 시장이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뭐 고용상에서의 차별이라든지 집을 빌릴 때 차별받지 않는다라든지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조례, 시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부르는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주민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아서 이 시장이 엄청 칭찬을 받으면서 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용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차별하고 싶거든요. 차별을 해서 이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조례를 없애려고 했는데 여론에 꿈쩍도 안 했어요. '이 좋은 조례를 왜 없애려고 하냐.'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례를 없애려고 하다가 모든 작전을 다 써 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마지막에 이 화장실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지금 밑에 들고 있는 피켓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썼던 피켓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어 어떤 남성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런 식의 그림을 그려서 "내 아내와 딸이 화장실에 갔는데 그 옆에 다른 남자가 있다면?" 이런 식의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저 조례를 폐지하자라고 주민투표를 붙이게 되는데 주민투표에서 폐지하라는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조례가 폐지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 투표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양쪽에서 다 주민 투표에서 "찬성해 주세요. 반대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 투표를 폐지하려고 하는 쪽에서 텔레비전 광고물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텔레비전 광고물 자체가 앞서 보여 드렸던 그런 식의 이미지예요. 어두컴컴한 화장실에 어떤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뒤로 남자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해서 결국 조례를 없애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실제로 잘 벌어지지도 않는 저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결국 조례를 없애려고까지를 했다라고 하면 조례를 없애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목표였다는 얘긴데 없어지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익관계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를 봐야 될 텐데 그 이익관계는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볼게요. 하나의 사례예요. 자, 지금 한국의 인권 조례가 잘 처음엔 좀 잘 만들어지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인권 조례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냐면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007 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이 차별금지법의 이 이미지를 인권 조례에 씌운 다음에 "인권 조례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는 거죠. 엄청 잘 잡았어요. 근데 이 충남 인권 조례가 굉장히 어떤 좀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 2012 년도에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2018 년도 5 월에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2018 년도에 충남 쪽에 보수 개신교 세력이 엄청나게 집결하면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같이 하면서 인권 조례에 대한 공격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고 인권 조례를 폐지를 하는 거죠. 근데 6월 지방선거에 저때 폐지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낙선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이걸 해야지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9월 달에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타서 학생 인권 조례도 충남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2022년 6월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또 쭉 다 차지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지금 충남 인권 조례하고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청구안이 지난달 2월 달에 청구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게 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전후로 해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국힘이 주로 잡을 때 즉 보수 정당이 잡을 때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수 개신교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정치하고 종교가 뭔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사실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도 하신 거잖아요. 어 섹스 앤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캐시 루디라는 그녀가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 "기독교 우파가 20 세기 말에 지배적이고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등장한 이유는 그들이 동시대 미국인의 삶에 종교를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 반대를 전통적인 종교 관습, 순수했던 우리의 종교의 원래로 돌아가자라. 보수적인 사고방식,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자. 부모에 효도하자. 그 얘기하는 반동적인 정치 활동.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과 손을 잡는 과 통합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딱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전략 분석도 다음에 아마 나영 선생님께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연결해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지. 근데 이게 종교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종교가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18에서 19% 잖아요. 무교가 51% 정도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무교인데 사실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사실 끊임없이 사실은 또 20%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교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어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로 위장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것들을 할 때 쓰는 워딩을 보면 백대로 연결되는 것이 국가가 나오고 가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 국가와 가정을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마가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악마 집단이라고. 동성애에 대한 악마 집단이라는 이 악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 2014 년도에 이제 서울 퀴어 문화 퍼레이드를 처음으로 반대하러 나왔던 해가 2014 년도거든요. 2014 년에 나왔던 피켓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6.25를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곡에 먹히는,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것을 수호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는, 악마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시는 건데, 이 전략 자체가 또 전형적인 전략이거든요. 이 맹신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에릭 호퍼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중운동의 힘은 대개 악마가 얼마나 선명하며 얼마나 만져질 듯 생생하냐에 따라 비례한다." 그다음에 에릭 호퍼가 요 앞에 이 말을 하거든요. "대중운동이 확산되려고 할 때, 성공하려고 할 때 그 대중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믿는지, 일단 걔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대중운동의 확산에는 신에 대한 믿음은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악마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딱 고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히틀러한테 질문을 했어요. "유대인을 다 멸망시켜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요. 그랬다가는 그들을 발명해야 합니다. 그저 추상적인 적이 아니라 유형의 적이 필요합니다." 아마 저 유형이 좀 번역을 할 때일 텐데, 구체적 형체가 있는 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정말 다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목을 하면 모두가 다 '아 그래.'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요, 흥미로운 얘기는 그 뒤에 보면 이 얘기인 거죠. 음. 베를린을 방문해서 이 히틀러가 유대인 혐오를 활용하는 걸 봤던 당시 일본의 사절단이 감탄합니다. "와 굉장합니다. 일본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유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일본이 조선인을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조선하고는 내선일체라 해서 동화 작전을 펼치잖아요. 네. 조선인 전체를 악마로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는 악마로 만들었죠. 가령 그 간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방식으로 악마화 시켜 가지고 공격하고 했던 것처럼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얘기는 뭐냐, 차별금지법 뭐 이런 얘기하고 차별위헌비화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어 그냥 '사회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그 저 우리가 정말 이걸 정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을 것 같아.'라고 1차 시대 연대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저도 그래서 연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연대에 대한 이야기, 연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정말 상황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니까. 제가 저거 아주 좋아하는 사진인데 강의 때마다 그래서 써요. "어떤 어린아이도, 어떤 아이도 동성애 혐오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깐 어떤 사람도 혐오가 이미 장착된 대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면서 '동성애 되게 싫어. 트랜스젠더 되게 싫어. 정말 이해 안 돼.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건 아니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배웠을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동성애는 이상한 거야. 트랜스젠더 이상한 거야."라고 그렇게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배워서 혐오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더 배울 것이 있다고, 그 더 배울 것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자녀 유언비어들의 이 진실 이런 것들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 혐오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섹스 앤 처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저자도 다른 분의 글을 옮겨온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내에서 생각해야 될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어 아주 오랫동안 사실 좀 제대로 기독교 내부에선 대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대응이 이제 지난 몇 년 전부터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뭐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기독교가 쪼개지는 것 같아.'라고. 그런 식의 영향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낙태, 성교육, 동성애자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독교인 사이에 공통적인 연결고리가 많이 없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동성애나 낙태, 성교육을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관념적인 태도인가, 그 공통적인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과 집착이 사실 사람들의 고통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공통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거를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 고리들을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종교랑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 이웃의 이웃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의 삶 자체를 비난하고 그 삶 자체를 저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종교의 이름만로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혐오의 정치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종교인들이 왜 그래?'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어떤 것들이 힘이 작동하고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혐오가 유지되면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 그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별로 이익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익 보고 있지 않는 나는 왜 혐오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음 음. 김용태 선생님께서 "퇴근할 수 있겠다."라고 9시 1 분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뒤로 10 분을 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끌었네요. 네.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많은 PPT를 만들어 다 줄이면서 그냥 마지막 한 장 이거 남겼어요. 네. 다룰 때 이제 LI 강의할 때 쓰는 건데, LI는 인권 옹호자를 뜻하거든요. 인권 옹호자를 LI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모든 영역에 다 LI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통상 LI는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를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근데 꼭 성소수자로 의미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차별받고 억압받고, 가장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겠네요.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웃의 삶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가 같이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이고, 저는 그 이웃의 이야기를 동료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사실 그래서 이 가 지금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하고 맺는 관계도 사실 한편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지만 '동료 시민으로서의 관계로 생각을 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사람에 존엄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내 나와 똑같은 시민으로 모든가를 볼 때, 그러면 모두가 모여 있는 이 사회가, 이 동료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할까.'라고 하는 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깐요. 앞에 연결고리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연결고리는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